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항생제와 항암제주의 컨텐츠에 이어서 약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조심해야 되는 키워드인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약 역시 항생제와 항암제처럼 아주 인기가 높은 비교과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생각보다 이 신약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모 질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상적인 목표만 생활기록부 이곳저곳에 골고루 적당히만 녹여둔 채 이 정도 했으면 신약 개발에 대한 나의 의지를 입학사정관이 잘 알아채겠 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인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녹이는 신약 개발의 범위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충족 의료 수요, 질환생물학, 표적 가설 분석, 표적 발굴 및 표적 검증, 스크리닝 및 설계 기반, 히트 탐색, 리드 최적화, 비임상 효능 검증 및 안정성과 독성 검증 등의 전임상, IND 제출 및 임상 시작 허가,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허가심사 및 승인과 라벨 협상, 시판 후 데이터 재수집 및 재평가 등의 과정은 모두 생략한 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모 질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겠다 정도로 뚝딱 끝내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신약회사에서의 실무를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실제로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하게 질환을 설정하고 적당히 질환 기전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적당히 언젠가는 개발하겠다는 의욕을 어필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무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게 파고들자니 내신과 수능체제 학력 기준 준비할 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 학교 선생님께서도 너무 어려우니까 내용은 다 빼자 이러실 것 같고 하니까 적당히 타협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하는 점은 적어도 약대를 최초 합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저 정도에서 끝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연하게도 실제로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만 같은 문헌탐구 수준이라 하더라도 전국의 수많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매년 꾸준하게 봐오는 입학사정관이 보았을 때 적어도 이 학생은 신약개발 키워드에만 집중한 학생이 아니라 실제로 잘 알고 실제로 의욕을 갖고 있구나 하는 수준까지는 신약개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만큼 신약개발은 정말 잘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것저것 다 복잡하게 섞을 필요 없이 신약개발 키워드만으로 아주 좋은 합격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오늘 석소장이 드리는 말씀들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표적과 기전이 없는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색이 신약 개발자 신약연구원이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표적과 기간이 명확하게 없는 생활기록부를 갖고 승부를 보려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은 질환을 고르는 방식으로 바로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미충족 의료 수요, 질환생물학, 표적 가설을 근거로 구체적인 표적과 작용 기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탈모의 경우 탈모를 치료하는 신약을 만들자 하고 뚝딱뚝딱 알아서 착착 프로젝트와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탈모가 발생하는 기전 중 모모 과정에 대한 것은 기존 탈모약에서 쓰이고 있는 모모 성분의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모 성분의 효과 검증에 대해 질환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모모 성분의 효능을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단백질, 수용체, 효소 유전자 신호 경로를 조절하는 가설을 검증해보자라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은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를 생활기록부에 담지 않은 채 탈모의 심각성과 탈모의 위험성 정도만 생활기록부에 넣어놓고 갑자기 탈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겠다 정도로 논리의 슈퍼 점프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입학사정관들이나 교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은 진짜 말로만 신약을 떠드는 학생이지 신약 개발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거의 모르는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보다는 탈모의 기전 중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명확하게 되는 기전과 되지 않는 기전을 구분한 결과 각 기전에 대한 표적 가능 후보군들과 각 표적 가능 후보군들의 현재 연구 진행 상황과 성과 등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만 이 학생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도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럼 여러 과정 중에서 본인이 어떤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2학년, 3학년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볼까, 아니면 면접에 불러서 물어볼까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환을 중심으로 신약에 관심을 갖고 그 즉시 슈퍼점프와 함께 끝나는 느낌의 생활기록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탈모, 비만, 당뇨, 암, 희귀질환, 유전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근거로 신약 개발에 접근하는 것은 고등학생 수준에서의 최선이 전혀 아닙니다. 같은 문헌탐구라 하더라도 문헌탐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적 가설, 표적 발굴의 아이디어, 표적 검증 등 각 지점에서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표적 발굴만 하더라도 기존에 발굴된 표적의 부작용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학생이 있고, 기존에 발굴되지 않은 새로운 표적을 찾아내되 사람이 물리적으로 하기에는 힘드니 여기에 AI를 도입하겠다는 학생이 있고, 기존의 표적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이유는 세포 단위에서만 관측이 가능한 기술 수준이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서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등 한 단계 더 깊은
깊은 오믹스 데이터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표적 발굴을 넘어서 표적 검증 단계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더욱 많은데요. 동물 모델과 인간 모델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요인에 집중해서 오가노이드 등 인간 유래 세포 및 장기 모델을 활용해서 표적 타당성을 재검증하겠다고 하는 학생, 양력학과 바이오마커 반응 그리고 인과 추론을 기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적이 사실 연관 표적이 아니라 원인 및 핵심 드라이버의 가능성을 판별해보고 싶다고 하는 학생, 애초에 표적이 작용하는 세포, 유전자 등 대상이 약이라는 구조체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즉 결합포켓 보유 여부, 항체 접근 가능한 세포의 존재 여부 등의 표적인지를 기획 단계에서 확실하게 판별해주는 알고리즘을 연구해보고 싶다는 학생, 신체 메커니즘상 표적을 건드리는 경로 내에서 독성이 원칙적으로 발생한다면 이 표적의 생존 필수 경로와의 충돌을 어떻게 회피할지 고민해보고 싶다는 학생 등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히트 탐색에 집중한 학생이라면 화합물 라이브러리 기반 고속 스크리닝 기술 및 구조 기반 설계 중심의 소분자, 면역화 및 친화도와 특이도 평가 중심의 항체, 전달체가 가장 중요한 핵산과 유전자 등 방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고, 리드 최적화에 집중한 학생이라면 효능, 선택성,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약동학 등을 바탕으로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려는 학생, 아예 생물 데이터학을 베이스로 약에 실제로 표적에 영향력을 주었다는 생체 지표 분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학생, 제약학 분야로 더 나아가 용해도, 안정성, 재현 가능성 및 합성 용이성, 원가, 스케일업 가능성까지 건드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실제로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석소장이 이러한 예시들을 말씀을 드리면 에이 모두 비일반고 학생이죠? 아니면 약대를 1년에 수십 명씩 보내는 학교 학생이죠? 이런 식으로 현실을 외면하시는 학생 학부님들이 꽤 계신데, 놀랍게도 서울대학교 약대부터 주르륵 합격하는 신약개발 메인인 학생들은 일반고와 비일반고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질환 수준에서 발만 살짝 담그는 것이 아니라 표적 및 기존 수준까지 사고가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이수하는 과목의 범주에서 충분히 확장 가능하게 계단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표적과 작용 기전까지 사고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질환 이해를 넘어서 어디를 개입해야 치료가 가능할까를 고민해본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지식의 많고 적음보다 이러한 사고 구조가 연속적으로 보이고 확장되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만큼 질환 중심으로 막연한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생활기록부인 학생들은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검증 단계가 없는 신약 개발 목표입니다. 비임상 효능 검증 및 안정성과 독성 검증 등의 전임상으로 요약되는 검증 단계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는 생활기록부이기도 한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여러 탐구 등을 거쳐서 알게 된 어떤 표적을 어떤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실제로 검증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검증 단계에 대한 접근이란 이런 표적 발굴, 표적 검증, 히트 탐색, 리드 최적화 등을 거쳐 찾아낸 여러 후보물질 혹은 리더물질이나 약물 설계 등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 어떤 개념과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타깃 밸리데이션, 전임상 독성 평가, 약동학 및 생체지표 기반의 분석, 순도와 불순물 그리고 안정성 등 기반의 CMC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좋은 물질이든 기술이든 생각해낸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지를 판별하는 과정이 바로 검증 단계인 것이죠. 엄청 간추려서 요약하면 일종의 약물 부작용 판별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도 매년 특정 질환에 대한 접근이 아예 없이 이 검증 단계에 초점을 맞춰서 합격하는 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합성의약품이면 구조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전임상 단계에서도 우리 몸에 미칠 독성 및 대사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AI 플랫폼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학생도 있고, 바이오의약품이면 안정성 검증에 대한 측면이 합성의약품과 많이 다른 만큼 규제과학을 접목해서 바이오의약품 전용 비임상 및 전임상 과정을 새롭게 설계해보고 싶다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메디컬 계열에 가려면 모모 질환에 대한 주도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라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존재 자체로 반박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학생들입니다. 특정 질환에 대한 접근 없이도 약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부작용이든 안전하게 걸러내어서 신약 개발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가 잘 어필되는 생활기록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학생은 신약 개발 과정은 당연히 잘 알고 있겠네, 그럼 진짜로 이런 것을 검증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유도해낼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단순하게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분야 역시 깊게 파고 들어갈 지점이 무궁무진합니다. 인간 모델에 앞서 세포 모델과 동물 모델에서 충분한 효능이 있는지, 용량과 반응의 정확한 관계와 작용 기전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임상에서 효과 측정을 위한 바이오마커는 어떤 후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1회 및 반복에 따른 독성 정도와 발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유전 독성 및 생식 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심혈관과 호흡 그리고 중추신경 등의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등 사실상 신약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모든 개념이 포함됩니다.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시다시피 신약 개발을 하겠다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이러한 검증 단계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학생은 정말 신약 개발을
이상적으로만 보는 학생이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실수라기보다는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정말 좋은 부분입니다. 우선은 성공 조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부작용이 아예 없는 약은 없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이거나 수천만 명 혹은 수억 명의 한 명 비율로 부작용이 생기는 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신약 개발 단계에서 고려되는 것이 바로 어느 지점에서 끝낼 것인지에 대한 엔드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엔드포인트는 단순히 부작용 허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치료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되기는 하지만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100% 부작용이 없는 약은 개발하기가 어렵고 실제로도 존재할 수가 없고 그렇게 개발하기까지 환자를 외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부작용 비율이면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치고 마치자의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엔드포인트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들이 꽤 많은데요. 약물 개발 기술 혹은 미디어 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바람에 부작용이 10만 명 중 1명인 줄 알았던 약이 알고 보니 100명 중 1명으로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판매 중지 및 리콜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을 꿈꾸는 고등학생 생활기록부에서는 현재 엔드포인트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공 표적 물질 혹은 기술화를 통해서 이러한 수준의 엔드포인트로 개선하겠다는 식으로 강조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막연하게 표적 물질 연구 혹은 기술 연구 측면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신약 개발에 대한 의욕과 전문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실 제약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생활기록부의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어찌저찌 다뤘던 학생들의 경우 의외로 제조, 규제, 비용, 기간 등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은 슬며시 빠져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물 제조 및 생산 공정에 대한 비교과가 메인인 학생들이야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말 순수하게 기술과 연구 쪽으로 초점을 맞춘 학생들의 경우 2단계 면접 평가에서 그러면 지원자가 개발하고 싶은 약물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까지 몇 년과 얼마가 소요될 것 같은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와 같은 식의 질문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답변의 정밀도가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는 질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위의 엔드포인트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부분도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 신약 개발에 대한 현실감을 높여줄 수 있는 분명한 요소입니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외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약 개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신약 개발의 여러 과정 중 전임상까지 모두 통과한 후보 물질이 실제 시판 의약품으로 승인될 확률은 대략 5에서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신약 개발은 아이디어가 전부가 아니라 극도로 높은 실패 확률을 견디는 검증 과정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신약 개발이 메인 키워드인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신약 개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나뉩니다. 모모 질환 해결을 위한 신약 개발이라는 키워드만 무차별적으로 반복한 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부터 신약 개발 과정을 정말 잘 알고 그 부분에서 본인의 강점 분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넣어놓은 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까지 합격률 자체도 천차만별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